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컨텐츠 앞에 있는 목차를 보시면 스터디 세션 13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앤 리스크 버디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14에 퍼포먼스 매저먼트 앤 헤지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스터디 세션 13하고 스터디 세션 14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베스트먼트에서 공부해야 될 주제입니다. 먼저 스터디 세션 13을 보시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리스크 버디팅에서 그 팩터 티오리 리딩 78하고 그 다음에 79 팩터 알파 그리고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뭐 여기까지는 쭉 하나의 맥락을 이어가는 이론들이에요. 굉장히 좀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요게 좀 좀 생경한 주제입니다. 자주 등장한 주제는 아니고 좀 전통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완전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렇게 완전 분산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뭐 적당히 분산 투자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적당히 분산 투자를 할 때에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되는 원천이 도대체 뭐니? 이제 그거를 보고 수익을 얻게 되는 원천에 대해서 뭐 배팅을 하면 될 텐데, 그 원천을 우리는 수익을 얻는 원천을 이것은 팩터라고 하고요. 팩터가 수익을 얻는 원천임과 동시에 뭐 리스크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밸류를 높인다 이런 뜻인데, 포지션의 밸류를 낮추게 되면 리스크가 되는 거고 포지션의 밸류를 높이게 되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 팩터는 그 밸류 드라이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팩터 티오리부터 시작해서 팩터스 그 다음에 알파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어떤 팩터 이론에 기반을 두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니,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다른 금융 자격증에 비해서 이 팩터 이론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그런 FRM 밖에 없어요. 다른 금융 자격증들은 다 팩터 차원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냥 에셋 클래스 차원에서 다 머물러 있어요.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FRM은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팩터 이론까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이 리딩 78, 79, 80, 81은 뒷부분으로 좀 돌려서 나중에 할 거예요. 먼저 시작하지 않고. 맨 먼저 하는 거는 그 리딩 82에 포트폴리오 리스크 애널리티컬 메소드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 82에 나오는 포트폴리오 리스크 애널리티컬 메소드는 아주 익숙한 컨셉이에요. 밸류 리스크라는 거. 그래서 밸류 리스크는 옛날에 우리가 파트 1을 공부할 때에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을 할 때에 밸류 리스크에 대한 뭐 개념도 공부를 했고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다라는 것도 간단히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또 마켓바에서 밸류 리스크, 마켓 리스크 매저먼트에서 뭐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밸류 리스크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거기서 한번 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서는 그 포트폴리오 리스크 애널리티컬 메소드 이 밸류 리스크는 애널리티컬 메소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방식은 아니고 뭔가 숫자를 가지고 공식을 뭐 쓰듯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애널리티컬 메소드인데, 이 애널리티컬 메소드의 대표적인 게 밸류 리스크 구하는 방법 중에 델타 노멀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델타 노멀 바가 대표적인 애널리티컬 메소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넘어와서 포트폴리오 바는 어떻게 구하는 거며, 그 포트폴리오 바 구하는 것 자체는 되게 쉬운데 그 포트폴리오의 바를 쪼개야 돼요. 이제 그래서 뭐 포지션별로 이거는 누구의 바다, 이거는 누구 거다, 누구 거다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그 쪼개는 과정에 여러 컨셉들이 나옵니다. 그 컨셉들만 좀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요 포트폴리오 리스크 애널리티컬 메소드는요, 나오는 분명히는 계산 문제가 나올 텐데 계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교재대로 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 풀이 된 대로 교재에서 풀어난 처럼 이렇게 풀려고 하게 되면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매트릭스 이런 걸 하실 줄 아시는 분은 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될 텐데, 매트릭스를 잘 안 하신 분들은 하기 되게 어려워요. 교재의 방식대로 하기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교재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진 않고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매트릭스를 여기서 우리가 뭐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수학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매트릭스 방식은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 풀이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제 발을 구하는 걸 해놨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할 거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리고 거기 리딩 83에 Value Risk and Risk Budgeting and Investment Management는 약간 워디한 거기도 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또 뭔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82하고 83은 둘 다 밸류 리스크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게 분명히 이 82, 83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스터디 세션 14에서 리딩 84를 보면 리스크 모니터링 앤 퍼포먼스 매주먼트.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과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챕터는 뭐 개념에 대한 설명이 리스크 모니터링과 퍼포먼스 매저먼트에 대한 컨셉 개념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리딩 85가 사실상 계산하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85도 계산 문제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84와 85가 그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주제고 그리고 헤지 펀드는 우리가 분산 투자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투자 인베스트먼트 비히클이 헤지 펀드예요. 헤지 펀드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하는 자산도 굉장히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투자자한테는 이 헤지 펀드가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서 대단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헤지 펀드에 대한 속성을 잠깐 볼 텐데 헤지펀드는 이런 거야 라는 소개 정도로 간단히 볼 거예요. 사실 헤지펀드는 쓰고 있는 전략만 해도요. 헤지펀드가 쓰고 있는 전략만 해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구분해도 한 15가지 정도의 전략이 있어요. 그 15가지의 전략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구사하는 겁니다. 라는 거를 일일이 다 공부하기에는 우리 여기서 원하고 있는 LOS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헤지펀드는 그냥 이런 겁니다. 라는 정도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좀 가볍게 헤지펀드를 봅니다. 헤지펀드 하나만 주제를 가지고 이걸 또 디립답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챕터로 쭉 전략별로 다 하나하나씩 챕터를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리딩 87에 Performing Due Diligence on Specific Manager and Fund. 우리 헤지펀드 86에서 공부를 하는데 헤지펀드가 이런 거야, 이런 전략 쓰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볼 텐데 그러면 그 헤지펀드와 같은 펀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Due Diligence, 실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뭘 실사해야 되는 거니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픽업하거나 뭐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141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88에 나와 있는 게 Predicting Fraud by Investment Manager.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보면 펀드를 제대로 픽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매니저들이 이 프로드라는 게 뭐 범죄 행위잖아요. 뭐 사기와 같은 그런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투자자들은 기망하는 행위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주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리딩 88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터디 세션 14도 묶어보게 되면 리딩 84에서 85 두 개를 묶고 그 다음에 86, 87, 88을 묶고 이렇게 묶어서 크게 청크, 큰 덩어리 단위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스터디 세션 13은 78, 79, 80, 81까지 하나의 청크로 묶고 덩어리로 묶고 그 다음에 82, 83을 덩어리로 묶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리딩 82와 83을 덩어리로 묶은 걸 갖다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이 퍼포먼스 매저먼트 쪽으로 쭉 갔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팩터 띠오리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페이지를 63페이지로 넘겨보세요. 63페이지에 포트폴리오 리스크 애널리티컬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다 측정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측정하는 분석이 아주 대표적인 게 리스크를 이제 분석해야죠. 어널리시스. 메저먼트하고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두 가지를 할 텐데 자, 여기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뭔가
우리가 측정을 해야만이 계량화를 시켜야만이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언제 계량화 시킬 거냐 문제죠. 계량화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더 정의를 해야죠. 도대체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뭐가 포트폴리오 리스크니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제 계량화 이전에 먼저 첫 번째 정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정의. 먼저 definition.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뭘로 그러면 포트폴리오 리스크라고 할 거니? 표준 편차를 쓰면 되나? 포트폴리오 베타를 쓰면 되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듀레이션을 뭐 위험이라고 정의하면 되나? 이런 식의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위험을 먼저 정의를 해야죠.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뭐라는 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뭐라는 거를. 여기에서 표준 편차를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이런 거야 라고 옛날에 우리가 파트 1에서 공부를 할 때에 자, 이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 이와 같은 efficient frontier를 갖다가 그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무형 자산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RF란 무형 자산을 포함시키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는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는 걸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포트폴리오 이제 기대 수익이고 얘가 포트폴리오 위험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통 이론에서 공부했던 포트폴리오 위험이라는 거는 야 표준 편차잖아. 이렇게 돼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위험으로 당연히 정의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타를 또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타를 위험으로 정의한 게 얘는 CAPM 같은 경우는요, 베타를 위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이 베타는 그냥 우리가 주식만 베타가 있고 채권은 베타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CAPM에서는 CAPM에서 말을 하고 있는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에서 시장이라는 개념은 주식시장만이 시장이 아니고 CAPM에서는 그거 외에도 주식시장, 채권시장 어쨌든 전체 그 캐피탈 애셋이 트레이딩 되는 시장은 CAPM에서 말을 하고 있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캐피탈 애셋이 이제 거래되는 시장이 시장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캐피탈 애셋의 종류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몽땅 다 있다고요. 캐피탈 애셋은 미래 현금 흐름에 발생하는 자산이 캐피탈 애셋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은 베타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채권도요 베타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투자 시장이 전 세계의 금융 투자 시장이 움직일 때에 어떤 특정 채권은 얼마만큼 반응하는 거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게 그럼 채권이 베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거는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 움직이면 채권 같은 고정금리 자산, 고정금리를 고정으로 뭔가 현금 흐름을 자산의 가치는 얼마만큼 바뀌는 거니 그걸 듀레이션이라는 척도로 우리가 위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이제 고정의 현금 흐름이 오는 게 아니니까 듀레이션은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고정의 현금 흐름이 오는 자산들이 있는데 거기서 시장 금리가 좀 움직이면 이 고정금리 자산이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니 그게 이제 듀레이션의 개념이에요. 이런 뭐를 도대체 리스크라고 정의할 거니 문제예요. 자, 우리는 리스크의 정의를 뭘로 할 거냐면 밸류 리스크를 할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밸류 리스크.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 밸류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얘들이 아니고 얘들이 아니고 얘들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밸류 리스크를 이제 위험이라고 정의하고 그거를 이제 계량화 시킬 거예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밸류 리스크라고 정의하고 그걸 계량화 시켜야 되는데 계량화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애널리티컬 메소드가 있고 두 번째는요, 시뮬레이션 메소드가 있어요. 자, 애널리티컬 메소드는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포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파라미터만 한두 개 골라서 예컨대 평균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표준 편차와 같은 파라미터만 가지고 밸류 리스크를 계량화시키는 방법이 애널리티컬 메소드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델타 노멀 바라는 게 있어요.
자, 델타 노멀 바가 대표적인 애널리티컬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밸류 리스크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게 여기 델타 노멀 바를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바를 델타 노멀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델타 노멀 바를 막 구분을 해 볼 거예요. 이거는 A 겁니다. 이거는 B 겁니다. 라든지, 또는 A 포지션의 비중을 조금 올리게 되면 전체 위험은 얼마만큼 올라갑니까? 라든지, 또는 뭐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도대체 뭐를 먼저 해지하면 됩니까? 라든지, 이런 분석하는 걸 여기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델타 노멀 바를 우리가 분석해 보자. 그것도 포트폴리오의 델타 노멀 바를 한번 분석해 보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브라메즈라는 게 있네요. 밸류 리스크의 측정치. 그 먼저 포트폴리오 theory depends a lot on statistical assumptions.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 어쨌든 그 통계적 가정을 되게 많이 바탕으로 깔고 있는데, in finance, researchers and analysts often assume returns are normally distributed. 수익률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한다. 자, 여기서 애널리티컬한 거 보시게 되면 델타 노멀 바 한번 구해보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바는 현재 포트폴리오 밸류가 얼마입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시그마, 그런 거예요. 뭐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1 더하기 여기 리턴이 있다.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밸류 리스크 말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요게 P1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여기는 t 이꼴 0 시점이고 여기는 t 이꼴 1이에요. 여기를 원데이라고 하자고요. 하루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이 포트폴리오 밸류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루가 지나게 되면 뭐가 돼 있겠니? 그죠? 그러면 이 기간의 수익률을 갖다 R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VP 곱하기 1 더하기 R만큼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만 곱하게 되면 원금이 되죠. 1을 곱하게 되면 원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요렇게 곱하게 되면 손익이 됩니다. 프로핏 로스가 될 텐데요. 여기가 달러니까 달러에다가 이거는 퍼센트고, 달러의 퍼센트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손익도 달러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거를 조금 더 있잖아요. 시각화 시켜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리턴이 있는데 리턴의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정규 분포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게 되면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왼쪽으로 가서 여기 남아있는 왼쪽 꼬리의 면적을 1% 남기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면적은 99%가 될 텐데 얘는 99%가 되죠. 자, 여기 숫자가 뭐가 나왔니? 본 거, 여기 숫자가 뭐가 나왔니? 예를 들어서 숫자가 뭐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밸류가 얼마였니? 포트폴리오 밸류가 근데 100밀리언 달러였다. 그러면 이 100밀리언 달러에다가 여기 나오는 10%를 곱하자. 그러면 10% 곱하게 되면 그걸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 그게 곧 밸류 리스크 보니까 마이너스 10밀리언 달러예요.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99% 신뢰 수준에서의 원데이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99% 신뢰 수준에서의 원데이 바, 하루짜리 바, 하루 동안 이룰 수 있는 최대 순실액을 99% 신뢰 수준에서 구해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우리는 델타 노멀 바라고 하고, 델타 노멀 바는 이 리턴의 분포를 뭐라고 가정한 거냐면 정규 분포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말은 리턴입니다라고 하지만 이 리턴이라는 것 자체는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변화율이죠.
자산가치 변화율을 금융의 용어로 말하게 되면 수익률입니다. 자산가치 변화율이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다. 자, 거기서 왼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손해가 나는 건데, 왼쪽으로 내려가서 왼쪽 꼬리가 1% 남기려면 어디까지 가면 되는 거니?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걸 밸류 리스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포트폴리오의 밸류 리스크라는 거는 포트폴리오 밸류 곱하기 이제,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 숫자를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마이너스 10% 숫자는 이렇게 되죠. 자, 뮤가 있어요. 뮤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이렇게 1시그마까지 가게 되면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마이너스 1시그마까지 가게 되면. 근데 1시그마 말고 얼마의 시그마만큼 가게 되면 왼쪽 꼬리를 1% 남길 수 있는 거니, 그거는 2.33시그마만큼 가면 되죠. 그래서 뮤 마이너스 2.33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해서 구해진 게 지금 이 마이너스 10밀리언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if 있잖아요. if 뮤가 0이다 또는 뮤를 갖다 있잖아요. 그죠? 무시하자고요. 무시하게 되면 밸류 리스크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VP 곱하기, 자, 요 2.33이라는 숫자를, 얘를요, 그냥 알파라고 표현을 할게요. 알파 곱하기 시그마 P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알파는 전형적으로 쓰이는 숫자가 2.33. 예컨대 우리가 99% 신뢰 수준에서 구하고 싶으면 2.33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65를 쓸 수도 있어요. 95% 신뢰 수준. 자, 이렇게 그 신뢰 수준에 따라서 알파는 2.33 또는 1.65, 하여튼 뭐 두 개밖에 안 써요. 신뢰 수준은 이 두 개밖에 안 쓰니까. 밸류 리스크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단순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위에 있는 식하고 보게 되면, 여기는 뮤가 살아있잖아요. 얘는 뮤가 안 살아있죠? 그래서 어느 게 좀 더 그러면 정확한 건가요? 당연히 정확한 거는 위에 있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요 뮤를 안 주게 되면은요, 뮤가 얼마입니다. 이걸 안 주게 되면 그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면 뮤를 무시를 하고 이렇게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게 조금 더 보수적인 방법이냐면, 요게 1번의 방법, 얘를 2번의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2번의 방법이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좀 더 컨저버티브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뮤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포지션을 어떤 VP만큼 가지고 100밀리언만큼 투자를 했어요. 하루 동안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만약에 마이너스다. 내가 예상하는 수익률이 만약에 마이너스 한 30% 나올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야, 하루 동안 마이너스 30% 내가 돈 잃을 수 있으니까 이게 100밀리언 집어넣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딱 가는 동안에 분명히 플러스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는 뮤라는 값이 분명히 양의 값이 나올 텐데, 뭐 뮤는 내가 이제 기대하는 값이고, 내가 예상했을 때는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겠다는 게 뮤인데, 그 뮤보다 더 내려갈 수 확률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if 있잖아요. if t equal 0고 t equal 1이라고 쳐요. 이게 이제 원데이입니다. 제가 투자를 할 텐데, 투자는 뮤가요, 1%는 예상 수익률이에요. 적어도 1%는 수익률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예상키로는 또는 기대값은 1%입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한 1%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표준 편차도 1%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범위가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씩 왔다 갔다 한다.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걸 그림으로 한번 분포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하루 동안의 평균이 1%예요. 표준 편차도 1%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시그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같은 폭만큼 시그마 플러스 1%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시그마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지금 1%라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2.33 있잖아요. 그죠? 여기 왼쪽 면적을 1%가 되게끔 이렇게 95%가 되게끔 한번 해 봅시다. 99%가 되게끔 왼쪽으로 가 보자고요. 몇 시그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냐면 2.33 시그마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여기 나오는 밑에 있는 숫자. 자, 이거는 뮤 마이너스 2.33 곱하기 시그마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숫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 뮤는 1%고 빼기 2.33 곱하기 표준 편차도 1%였죠. 1%. 그러면 마이너스 1.33%가 됩니다. 야, 하루 동안 이룰 수 있는 게 이 숫자는 마이너스 1.33%가 돼요. 자, 반면에 그러지 말고 이것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만. 요 그리만 계산해 봅시다. 노란색의 그리. 요 노란색의 그리가, 얘 그리는 그냥, 자, 이거, 요게 1%죠. 표준 편차 1%. 그리고 요 그리는 얼마만큼의 그리냐면 2.33 시그마만큼의 그리입니다. 자, 밸류 리스크를 구할 때에 2.33 곱하기 시그마를 하자. 요렇게 하게 되면, 얘는 그냥 2.33%가 돼요. 마이너스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 그리는 마이너스 2.33%예요. 근데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플러스 1%에서 출발했으니까 마이너스 2.33%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결과는요 마이너스 1.33%가 돼요. 그런데 그림만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2.33이라고요. 마이너스 2.33 곱하기 1%니까 얘는 1% 하면 되죠. 어느 게 좀 더 보수적이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2.33% 나오는 얘가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마이너스 1.33보다는 마이너스 2.33이. 그래서 밸류 리스크를 구할 때에 뮤를 주로 안 쓰는 이유는, 그리고 뮤를 갖다가 시험에서 잘 안 주고 있잖아요. 밸류 리스크 그냥 구해보세요라고 말을 나오는 이유는 요 평균 값으로부터 있잖아요. 평균 값을 그냥 딱 찍어 놓고 이거는 고려하지 말고 이 그림만 봐.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요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림만 봐. 얼마만큼 벗어나는 거니? 그리고 기대값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얼마만큼 벗어나는 거니? 그것만 보자. 자, 그렇게 구한 게 밑에 있는 방식이에요.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 이게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디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연상에 못 미치는 정도가요, 마이너스 2.33%입니다. 이런 거죠. 예상에 못 미치는 게. 예상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마이너스 1.33%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예상하고는 얼마만큼 벗어나는 거냐 2.33만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위험이 더 크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뮤라는 값이 안 줘요. 문제 틀린 것 아닌가요? 안 틀렸어요. 뮤 값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뮤라는 승부를 주게 되면 이 방식을 쓰면 되는 거고, 뮤라는 정보를 시험 문제에서 안 주게 되면 뮤는 그냥 무시하고 이 방식 쓰라는 거예요. 이 방식 쓰라. 그래서 뭐 시험 문제가 이상하고 뭐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거 주면 요 방식, 안 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뭐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요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요 방식을 쓸 수도 있다고요. 좀 더 보수적 방법 쓰게 되면 요거 쓰는 거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평균까지 고려를 해서 뭐 쓰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요 방식 1번 방식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그 63페이지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Portfolio theory depends on a lot of statistical assumptions. In finance, researchers and analysts often assume returns are normally distributed. 대부분의 경우에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actually, 그리고 such an assumption allow us to express a relationship in concise expressions such as beta. 자, 이제 각각의 자산의 수익률이 전부 다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선형으로 계산해 보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두 변수가 있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두 변수의 관계를, 직선의 관계를 추정해 보자. 이럴 때 베타를 쓰면 됩니다. 뭐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죠. 이제
여기 보니까 R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RM이 있어요. 얘도 보니까 정규분포고 노말입니다. 그리고 얘도 정규분포예요. 둘 다 정규분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둘 사이가 이렇게 막 점점점점점 적혀져 있으니까 요 RI 값도 어떤 뭐 상수가 쭉 나오는 게 아니고 RI도 확률 변수고 그 다음에 RM도 확률 변수입니다. 둘 다 확률 변수인데 둘 다 근데 정규분포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직선의 관계 뭡니까? 그 직선의 관계는 직선으로 리그레션을 긋는 거죠. 리그레션 직선에서 나오는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를 우리는 베타라고 하죠. 베타. 이 베타이를 잘 보게 되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베타이 구하는 거는 요 RM의 제곱, 시그마 M 제곱, 그 다음에 분의 자 이게 RI와 RM의 공분산이 분자에 나와야 되는데 공분산은 correlation IM, 그 다음에 시그마 I, 시그마 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곱과 제곱은 없어지니까 correlation IM, 시그마 M 분의 시그마 I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로 뭔가 두 개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는 두 개의 분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분포는 둘 다 정규분포다. 이렇게 정규분포를 가정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의 베타라는 어떤 측정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의 직선의 관계를 한번 추정해봐. 그때 쓰는 게 이제 리그레션이고, 리그레션 오는 기울기를 우리는 베타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actually, beta and other convenient concept can apply if returns follow elliptical distribution, which is a broad class of distributions that include normal distribution. elliptical distribution은 이거 타원형의 대칭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elliptical distribution인데, 그냥 요거는 그냥 정규분포다. 정규분포가 아주 대표적인 elliptical한 distribution입니다. 자, in what follows, we will, 앞으로 이제 그 나오는 거에서, we will assume returns follow an elliptical distribution unless otherwise stated.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익률의 분포를 갖다가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elliptical distribution. 그냥 elliptical distribution 정규분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규분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diversified portfolio bar 볼게요. 포트폴리오 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거기 포트폴리오 바라는 거는 GC 곱하기 시그마 P 곱하기 P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썼던 요거죠.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알파를 이 알파죠. 요걸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특정한 신뢰 수준에서의 G 값이다. 그래서 GC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99% 신뢰 수준이면 2.33인 거고 95% 신뢰 수준이면 1.65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VP라고 썼던 거를 거기는 P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바를 구하는 식이죠. 자, 그리고 시그마 P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 먼저 분산부터 구해야 되는 거니까 분산 구하는 식이 밑에 수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러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거기서 밑에 clearly에 보시게 되면 The variance standard deviations are lower when correlation is lower. 그 루트식 안에 보게 되면 correlation IJ라는 게 있죠. 이 correlation이 만약에 작으면 작을수록 그럼 표준 편차 값도 작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in order to calculate delta normal bar. 자, delta normal bar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 analytical method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In order to calculate delta normal bar with more than one risk factor, we need covariance matrix that incorporate correlations between each risk factor in the portfolio and the volatilities of each risk factor. 자, 지금 그 델타 노멀 바를 이용해서 밸류 리스크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covariance matrix라는 게 필요해요. 이 covariance matrix는 우리 크레딧 리스크 할 때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다시 조금 있다가 한번 볼 거예요.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 거냐 하면 66페이지에 보면 66페이지 맨 위에 under certain assumptions the portfolio standard deviation of returns 어쩌고저쩌고 해서 밑에 뭐 이런 식 나와 있습니다. The formula is then 해서 시그마 P는 시그마 루트 n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1 코릴레이션 식이 있는데 요 식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거 이미 크레딧 할 때 한번 봤어요. 네팅 팩터라는 이름을 한번 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64페이지에 아까 읽던 거에서 if we know the volatilities and correlations, we can derive the standard deviation of portfolio and the corresponding parameter. 우리가 그냥 개별의 리스크 팩터들의 변동성하고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니, 그 다음에 개별 리스크 팩터들의 서로 코릴레이션만 알게 되면, 그러면 포트폴리오 바 구하는 거는 뭐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인디비주얼 바는 뭐 개별 포지션들의 바죠. 포트폴리오 바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포트폴리오의 바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별 자산의 바, I라는 포지션이 하나가 있으면, I의 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뭐 P를 그냥 I로 바꿔주면 됩니다. 현재 그러면 I 포지션의 밸류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시그마 P가 아니고 시그마 I 이렇게 되겠죠. I라는 자산이 얼마만큼 변동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65페이지 보게 되면 The Role of Correlation이라고 있는데,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네요. 포트폴리오,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포트폴리오 바를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포트폴리오 바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절대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숫자가, 구성자산의 숫자가 3개 이상 나오기 어려워요. 아니 3개 이상 못 내요. 낼 수가 없어요. 그냥 2개밖에 못 내요. A하고 B 2개 가지고 있어요. 이거밖에 못 냅니다. 3개를 내는 순간 아주 어려워지게 돼요. 어렵다기보다는 아주 식이 아주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길게 막 쓰면서 막 계속 뭔가라도 더 하고 빼고 뭐 하여튼 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뭐 숙달이 되게 되면 빨리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FRM 시험이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알고 있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 바라는 걸 구할 줄 아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게 되면 그냥 개별 자산 한 개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복수개를 내면 되는 거고, 그 복수개가 굳이 3개, 4개, 5개로 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오는 시험은요, 딱 2개밖에 안 나온다. 포지션 2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 바를 구할 줄 알고,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의 컴포넌트 바, 마지널 바, 뭐 이런 바, 인크리멘탈 바 이런 거 다 구할 줄 알게 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시험에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 나오는 이그젬플에는 다 전부 다 2개밖에 없어요. A와 B 2개가 있어요. 2개를 합쳐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었거든요. 포트폴리오 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포트폴리오 바를 이제 그 다음에 분석해야죠. A는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거기 65페이지에 The Role of Correlation에서요. In a two-asset portfolio, the equation for the standard deviation. 2개의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럼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건 뭐 우리 퀀트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밸류 리스크는 그러면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다. 시그마 P 곱하기 현재 가진 포지션 밸류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알파라는 개수값, 이거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식을 갖다가 뭐 볼 필요는 없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거 시험장에 가게 되면요, 반드시 이제 알고 가야 될, 또는 뭐 연습을 여러 번 하고 가야 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예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연습해가지고 반드시 할 줄 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가 아니고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복수개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수개의 자산이면 충분한 거니까 2개만 예를 들어도 됩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A의 밸류 리스크가 있어요. A의 밸류 리스크. 이거 제가 예를 드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숫자도 기억해야 돼요.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바 B가 있고, B는 300이에요. 300. 자, 이것만 가지고 연습을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비주얼라이저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자, A의 바는 400이고 B의 바는 300이에요. 400이 있고
300이 있어요. 이 400을 A의 바라고 합니다. A의 밸류 리스크. 자, 그 다음에 B의 밸류 리스크는 300이에요. 단순히 이걸 두 개 합치게 되면 700입니다. 그래서 밸류 리스크 A 더하기 밸류 리스크 B 하게 돼. 단순 합산했어요. 그러면 300이에요. 근데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의 바를 구해본 거죠. 자, 이제 밸류 리스크 단순 합산하지 말고 A하고 B를 두 개 합친 포트폴리오의 바를 구했어요. 합친 포트폴리오의 바를 구했더니 500이 나왔어요. 자, 이게 보면 이거는요 300에다가 400을 합쳐서 요 700이 되는 거는 요거 700은 단순한 개별 위험의 합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개별의 위험을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는 위험이 작아야 돼요. 700보다는 이제 위험이 작아서 500으로 위험이 줄었어요. 그럼 여기서 (200만큼의) 위험이 줄었죠. 200만큼. 이 200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산 효과라고 합니다. Diversification effect. 분산 투자로 인해서 위험을 줄인 거예요. 근데 분산 투자로 인해서 위험이 줄게 되는 이유는 왜 줄었냐 이거지. 왜 줄었냐. imperfect correlation. 이 둘 사이에 correlation이 있잖아요. perfect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perfect 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less than 1, 1보다 작다는 이야기야. correlation이 이제 perfect 하다는 이야기는 correlation이 1이라는 이야기고 1보다 작게 되면 우리는 imperfect corre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두 개 correlation이 이제 1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위험이 줄었어요. 그러면 요 5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 포트폴리오 바 어떻게 구하는 거니? 일단은 그 공식이 하나 필요한데 포트폴리오 바 구하는 공식 한번 봅시다. 포트폴리오 바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는 단순히 바 A 더하기 바 B가 아니에요. 이거 얘 어떻게 나왔니? 이거죠. 500이라는 숫자는. 얘는 자, 요 식으로 구해집니다. 요 식으로. 참고로 델타 노멀 바는요 아주 식이 쉬워요. 간단해요. 델타 노멀 바를 한번 보면 포트폴리오의 바라는 거는 포트폴리오 밸류에다가 알파 곱하기 시그마 P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또다시 식을 갖다가 좀 이렇게 바꿔서 써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밸류 곱하기 시그마 P 곱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앞뒤로 바꿨어 이제. 자, 단위만 먼저 보면 포트폴리오 밸류 리스크는요 단위가 달러입니다. 금액이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밸류도 당연히 달러예요. 금액이에요. 알파는 단위가 없죠. 1.65, 2.33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P는 뭐냐면 시그마 P는요 수익률이 있는데 수익률 뮤도 단위가 퍼센트죠. 요 시그마도 뭐냐면 단위가 퍼센트예요. 뮤도 퍼센트고 시그마도 퍼센트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그마의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그냥 10전법으로 나타낼 수 있죠. 굳이 뭐 퍼센트 표시하지 않고 1%는 0.01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요. 사실은 이건 단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표준 편차는 우리는 수익률의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률의 표준 편차에다가 금액을 곱하면 이건 뭐니? 이거를 달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고요. 달러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밸류 리스크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컨셉인 줄 알았는데 밸류 리스크는 그냥 표준 편차를 금액으로 바꾼 다음에 어떤 일정한 신뢰 수준으로 그냥 확장한 거다. 그 개념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리스크는 표준 편차네. 금액으로 나타나는 표준 편차네. 근데 그거를 1.65 또는 2.33을 곱하게 되면 그냥 밸류 리스크가 되는 거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식이라고요. 자,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위험, 우리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확률 변수도 있고 B라는 확률 변수도 있다. 이 두 개 확률 변수 합친 거의 표준 편차 구해보자. A 더하기 B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게 두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 분산부터 구해야죠. 분산. 이 분산은 비어리언스, 이거는 밸류 리스크가 아닙니다. 비어리언스부터 구해야 되는 거죠. 시그마 A 제곱 시그마 B 제곱 더하기 2 correlation AB 시그마 A 시그마 B 이게 두 개의 분산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표준 편차는 뭐니? 시그마 A 더하기 B 표준 편차는 뭐니? 루트 씌우면 되죠. 시그마 A 제곱 시그마 B 제곱 더하기 2 correlation AB 시그마 A 시그마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본 식 같아요. 야, 이걸 금액으로 환산 한번 해봐. 요거죠, 지금. 요거. 시그마 A 제곱, 시그마 B 제곱, 이 correlation, 시그마 A, 시그마 B. 시그마 A 제곱, 시그마 B 제곱, 이 correlation AB, 시그마 A, 시그마 B. 똑같습니다, 시간. 자, 그래서, 밸류 리스크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달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달러로 표시된 표준 편차를 어떤 일정한 신뢰 수준으로 좀 확장한 값이다. 요 개념으로부터 안 벗어납니다. 델타 노멀 바는. 됐어, 이렇게 됐어, 이제. 그러면 여기서 답을 한번 써보면 되죠, 이제. 여기 지금 보니까 밸류 리스크 얼마가 나왔냐면 500이 나왔잖아요. 밸류 리스크 500이 되려고 하게 되면 루트, 여기다가 이제 A 바 A 제곱 400의 제곱, 그 다음에 300의 제곱, 더하기 2 correlation AB, 그 다음에 400 곱하기 300이에요. 이 500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코릴레이션이 얼마가 돼야 되니? 0 되면 돼요. 0. 코릴레이션이 0이면 그럼 뒤에 있는 건 0이 될 거고 16만 9만이니까 16만 9만 합치게 되면 25만이고 25만은요 500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두 개 합친 게 500이 나왔다는 거는 이 두 개의 코릴레이션, 임퍼펙트 코릴레이션이 구체적으로 얼마니? A하고 B 코릴레이션은 구체적으로 현재는 0인 거죠. A하고 B 두 개의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코릴레이션이 0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각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합쳤을 경우에 합친 포트폴리오 위험은 500으로 끝납니다. 200만큼 위험이 줄었어요. 그게 이제 코릴레이션이 1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밑에까지 잠깐 같이 볼게요.